결혼식 첫날 밤, 갓 결혼한 남편이 제 목숨을 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독이 든 와인, 모든 것이 저를 겨냥한 치밀한 함정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들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되찾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저는 국그릇을 건네는 가사도우미 최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주름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닭곰탕은 조명 아래 황금빛 기름을 띠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저기 두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눈은 저도 모르게 화장실 문 쪽을 향했습니다. 제 남편 박지우는 화장을 고치겠다며 들어간 지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화장을 그리 오래 한단 말인가요? 서연아,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먹어라.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두꺼운 화장도 눈가의 교활함은 가리지 못했죠.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엔 체력을 보충해야지. 제가 막 그릇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최 여사님이 갑자기 손을 헛디디며 국그릇을 엎지른 겁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웨딩드레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 여사님은 허둥지둥 수건을 꺼내 제 옷을 닦아주는 척하며 귓가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술에 약이 들었어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약이라니? 무슨 약? 누가 넣었다는 거지?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익힌 감각 덕분에 저는 본능적으로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최 여사님의 사과에 답하는 것처럼 작게네 하고 대답했죠.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칠칠 맞아? 김영숙 여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제 걱정을 하는 척하는 그 얼굴이 역겨웠습니다. 지훈아, 빨리 와서 네 안에 좀 봐라. 드디어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이 비정상적으로 충혈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뒤에는 친구이자 신랑 들러리인 강태호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박지훈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레스가 좀 더러워졌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선은 이미 열려있는 와인병으로 향했죠. 30분 전 시어머니는 우리가 합 한 주를 마셔야 한다며 아끼는 와인을 꺼냈습니다. 강태우는 이미 두 잔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손바닥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 분, 백년해로 하세요.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하얀 치아가 기분 나빴죠. 박지우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제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잔하자. 저는 최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채 바닥에 국그릇을 치우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지훈과 팔을 교차해 술을 마셨습니다. 와인이 목구멍을 지나는 순간 저는 희미한 쓴맛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술을 아주 천천히 마시며 대부분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그들이 한눈 파는 사이 수건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약간은 삼킬 수밖에 없었죠. 곧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 약효가 나타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나 좀 어지러워요. 제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박지훈이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피곤했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습니다. 지훈아, 어서 서연이 데려가서 좀 쉬게 해라.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번쩍 안아들었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쥐어짜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엄마, 얘 기절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출 수 없는 흥분만이 가득했죠. 내가 차 가지고 올게. 당신은 얘 좀 보고 있어. 서두르지 마. 약효가 완전히 돌 때까지 기다려야지. 김영숙 여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태우야, 넌 문 앞에서 망 좀 보고 있어. 거친 손이 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을 뻔했지만 다행히 약 기운 덕분에 반응이 둔해져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나? 동공이 풀렸네. 문제 없어. 김영숙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차 준비해. 30분 뒤에 지하 주차장에서 보자.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박지훈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이 짐 덩어리를 치우게 되는군. 이서연네 늙은이도 자기 딸이 결혼 첫날 밤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실종이라니. 저들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체 뭘 알고 계셨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터져 나왔지만 저는 기절한 척 계속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방 안에는 저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살짝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죠. 그 사람들 갔어요. 어서 일어나셔야 해요. 저는 벌떡 눈을 떴습니다. 최 여사님의 초조한 얼굴이 보였죠. 아주머니, 이게 대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모님을 외곽으로 데려가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에요. 남편분이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 여사님은 재빨리 옷장에서 평상복과 낮은 굽의 신발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비상계단으로 나갈 겁니다. 강태호 씨가 정문에서 망을 보고 있지만 그 친구 게을러서 비상계단 쪽은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는 허둥지둥 웨딩드레스를 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약 때문에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 없었죠. 최 여사님은 제 옷을 입혀주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아가씨. 그녀는 제 뺨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지켜달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박지훈의 짓을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박서방네 모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셨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셨어요. 최 여사님은 저를 이끌고 문 쪽으로 이동하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 가사 도우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박지훈 씨를 감시한 지 벌써 3달째예요.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약 기운 때문이기도 했지만
갑작스러운 정보량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이리마하게 회장인 제 아버지가 제 남편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셨다니. 최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그녀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소리를 죽여 비상구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하고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뛰어요. 최 여사님은 저를 밀치고는 자신은 복도 중앙에 버티고 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박지훈의 분노에 찬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웬 늙은이가 뭐 하는 거야? 서연이는 어디 있어? 사모님은 피부 관리실에 가셨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헛소리 마. 태우가 아무도 못 나갔다고 했어.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비상계단 문을 밀치고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10층 높이였습니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약 기운의 시야가 흐려져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음뿐이니까요. 호텔 뒷문으로 뛰쳐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길 건너로 달려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저는 목적지를 댈 수 없었습니다. 집, 아버지 댁, 박지훈이 분명 그곳으로 저를 찾아올 겁니다. 택시 기사님이 짜증스럽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 한소민의 집 주소를 댔습니다. 적어도 그곳이라면 잠시나마 안전할 테니까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호텔 정문으로 뛰쳐나오는 박지훈과 강태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그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 좌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호텔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3년 동안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님 말이 사실이었어요? 지훈 씨가 절 죽이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라. 지금 어디에 있든 절대 집으로 오면 안 된다. 아는 사람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 바로 사람을 보낼 테니. 하지만은 없다. 아버지는 드물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사고도 오해도 아니야. 박지훈과 그 어미는 처음부터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너에게 접근한 거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식 첫날 밤이 끔찍한 생존 게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모텔 침대 시트에서는 소독약과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6시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때문이었죠.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8통. 전부 박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무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침대 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커튼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며 석 달 전 박지훈을 처음 만났던 파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회사의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샴페인 타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캘리포니아의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가 반년 전
승진시킨 젊고 유능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그의 오른쪽 눈가에 작은 눈물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점은 그의 날카로운 인상에 다정함을 더해 주었죠. 이서연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 자랑을 자주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아마 형식적인 대답 몇 마디를 하고 음료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교계에 익숙했던 저는 그런 식의 접근에 무감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제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 카페, 갤러리, 심지어 집 근처 공원에서 우연을 가장해 나타났습니다.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그는 제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끝에 스쳤을 때의 그 미묘한 떨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우연은 너무나도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리모학의 외동딸로 아버지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순진하게 믿어버렸죠. 휴대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어. 메시지 보면 바로 연락 줘. 사랑하는 지훈이가. 사랑?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유난히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에게 약을 먹이려 했던 남자가 이제 와서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 앱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재벌가 신부, 결혼 첫날 밤 의문의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역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저와 박지훈의 웨딩 사진이 실려 있었죠. 그가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가족의 말을 인용해 제가 결혼식 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혼자 마음을 정리하러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정 불안정? 저는 피맛이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재벌 회장의 딸이 갑자기 미쳐버렸다는 이야기.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누가 신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약물 살해를 당할 뻔했다고 믿어주겠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렸어요. 지금 안전하신가요? 일단은요.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최 여사님 아버지는 회장님께서 아셨어요. 절대 집에 가지 말고 아는 사람과도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달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박서방네 세력이 생각보다 커요. 사모님 친구들 전화까지 전부 도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왜 직접 전화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선 지금 통화가 곤란하십니다. 예전에 가시던 곳으로 가서 주 변호사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전에 가시던 곳,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던 낡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던 변호사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주 변호사님은 항상 웃으며 제게 사탕을 주셨죠. 아버지는 그와 안쪽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위험이라도 생긴 건가요? 사모님,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심지어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심지어 누구? 그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나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한소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고 박지훈에 대한 사소한 의심까지 모든 비밀을 나눈 유일한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소민이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민아, 나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큰일 났어. 네 도움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아, 세상에, 너 어디야? 박지훈 씨가 너 찾느라 거의 미쳐가고 있어. 나한테만 10번은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나른함과는 달리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우리 사이 좋은 거 아니까.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녀는 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말로는 네가 결혼식 후에 감정이 격해져서 혼자 뛰쳐나갔다던데. 거짓말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소민아, 그 사람이 나한테 약을 먹였어. 날 죽이려고 했다고. 또다시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비정상적일 정도였죠. 서연아,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 확실해? 혹시 오해한 거 아냐?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저는 순간 언성을 높였다가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민아, 넌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 날 믿어야 해. 박지훈이랑 그 엄마가 계획적으로 오늘 밤 날 죽이려고 했어. 난 당연히 널 믿지.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 섞인 망설임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지훈 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막 결혼했잖아.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민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칼이라도 들고 저를 구하러 오겠다며 욕을 퍼부었을 텐데 박지훈을 변호하고 있다니요. 소민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뭐?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녀는 너무 빨리 부정했습니다.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대 시트를 뜯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소민이는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끔찍한 직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됐다. 전화로는 말하기 힘드네. 내일 다시 연락할게. 잠깐, 서연아.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적어도 안전한지, 돈은 필요한지 알려줘.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죠. 소민이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이 일에 가담한 걸까요? 그 생각에 속이 뒤집히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죽이려던 남편과 한패라니. 왜, 대체 무엇을 위해서? 침대 옆 탁상시계는 새벽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박지훈과 강태우가 나누던 눈빛, 그리고 소민이의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했죠. 결혼 전 박지훈의 휴대폰에 백업 설정을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우리 사진첩을 동기화하려던 거였는데 그 기능을 끄지 않고 뒀던 게 생각났습니다. 사진첩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진과 그의 업무 파일이었죠. 저는 최근 삭제된 항목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전부 소민이와 박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지난주까지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은 침대 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소민이가 제 잠옷을 입고 박지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침대 협탁에는 제가 그에게 생일 선물로 준 베네치아 유리 꽃병이 놓여 있었죠. 사진 날짜는 2주 전 제가 서울 출장을 갔던 3일 동안이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끔찍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 반쯤 열린 협탁 서랍 안에서 권총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거의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죠. 소민이와 박지훈, 둘은 언제부터 만난 걸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제 돈, 아버지의 회사.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서 암호가 걸린 파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암호가 뭘까? 박지훈의 생일, 휴대폰 뒷번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민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스캔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본 순간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일임화학 지분 60%와 주요 자산은 제 소유로 하고 일부 부동산과 현금만 다른 친척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명과 인장까지 찍혀 있었죠.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문서 가장자리에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이서연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모든 자산은 배우자 박지훈이 자녀가만 25세가 될 때까지 대리 관리한다. 이건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위조된 것이었죠. 더 정확히는 가짜 유언장의 초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약해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죠. 너 어디니? 안전해? 아빠. 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작은 모텔에 있어요. 지훈 씨가 내 말 들어라.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집으로 오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 특히 한소민이랑 박서방네 사람들. 주 변호사가 널 도와줄 거야. 그 친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무슨 증거요?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지훈 씨가 절 죽이려 하는 거죠? 소민이랑 그 사람들은 회사를 노리는 건가요? 아버지는 몇 번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박지훈이 너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아빠, 목소리가 어디 편찮으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기억해라. 주 변호사를 찾아가. 아무도 믿지.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 제가 출장 가기 전에 배웠을 때만 해도 건강하게 골프를 치고 계셨는데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박지훈과 소민이의 불륜, 위조된 유언장,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 그들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을 몇 번 시도한 끝에
임원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인사 파일을 열어 박지훈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MBA, 월스트리트 근무 경력. 하지만 그가 제공한 추천인의 연락처는 모두 없는 번호거나 틀린 번호였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월스트리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죠. 박지훈의 모든 배경이 거짓이었습니다. 계속 검색하던 중 회사 재무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아버지가 서명한 거액의 이체 내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신진투자라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죠. 그리고 이체 승인 날짜는 모두 아버지가 출장이거나 휴가 중인 날이었습니다. 이메일 시스템에 들어가 아버지가 주 변호사에게 보낸 암호화된 메일을 찾았습니다. 제목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첨부 파일에서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박지훈의 어머니 김영숙이 낡은 화학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의 날짜는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 그때는 아버지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일임화학의 옛 이름은 사무화학이었죠. 아버지는 어떤 사고 때문에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하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절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재산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 변호사님을 찾아가자. 그리고 반격하는 거야. 박지훈, 김영숙, 한소민. 그들은 제가 온실 속 화초인 줄 알았겠지만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시 가문의 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실종 신부 부친 갑작스러운 병으로 입원. 사위 박지훈 씨 밤낮으로 간호. 사진 속 박지훈은 병원 문 앞에서 초췌한 얼굴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와 장인을 걱정하는 착한 사위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가면 뒤에는 피에 굶주린 늑대가 숨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 위선을 직접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주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서울 서쪽의 한적한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산살을 타고 흘러내려 바지를 적셨습니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운 탓에 눈은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뻑뻑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주 변호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기억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관자놀이는 새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게, 서연 아가씨. 그는 저를 안으로 들인 뒤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자네 부친께서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셨네. 실내는 어두웠습니다. 낡은 스탠드가 나무 책상 위로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주 변호사님의 오른손 약지에 익숙한 비취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50번째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아버지는 어떠세요?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주 변호사님은 저에게 앉으라고 하고는 자신은 선체로 금고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회장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의사는 급성 간부전이라고 하는데 진료 기록을 보면 증상이 중독에 더 가까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독이요? 누가 그런 짓을? 진정하게 앉아. 주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자네 부친이 3달 전에 나를 찾아왔었네. 누군가 자신과 자네를 해치려 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특별 부록을 하나 준비해뒀지. 그는 봉투를 열어 문서 2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박지훈의 휴대폰에서 봤던 내용과 같은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2번째 문서에는 극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만 열어볼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손을 뻗자 주 변호사님은 문서를 뒤로 뺐습니다. 자네 부친의 뜻에 따라 아직은 때가 아니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이걸 알려주라고 하셨어. 1995년 사무화학 폭발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사무화학. 아버지가 처음 세운 회사. 김영숙이 그 공장문 앞에 서 있던 사진. 김영숙, 박지훈의 어머니요. 그녀가 사무화학과 무슨 관련이 있죠? 주 변호사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봤나? 박지훈의 휴대폰에서요. 변호사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아버지가 20년도 더 된 일을 갑자기 꺼내시는 거죠?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주 변호사님의 얼굴이 불빛에 명멸하며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김영숙은 자네 부친의 첫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네. 사무화학은 3사람이 세웠지. 자네 부친, 김영숙, 그리고 또 다른 여직원이었던 이민혜. 95년 폭발 사고로 이민혜는 죽고 김영숙은 실종됐네. 자네 부친만 겨우 살아남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일과 무슨 상관인데요? 자네 부친이 지난달에 알아냈네. 김영숙이 그동안 가명으로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자네 부친이 지난달에 알아냈네. 김영숙이 그동안. 하지만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지. 누군가 제 배를 세게 친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제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죠. 복수였습니다. 아버지께 증거가 있나요? 김영숙은 왜 복수를 하려는 거죠? 그 폭발 사고. 자네 부친은 폭발이 인위적이라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네. 주 변호사님은 제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자료가 좀 있네. 필요할 때 주라고 하셨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 도시를 떠나야 해. 안 돼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독하신데 뵈러 가야 해요. 주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박지훈이 분명 병원에 사람을 심어놨을 걸세. 그러니까 더 가야죠. 저는 가방에서 간호사 모자와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전 준비됐어요. 주 변호사님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자넨 정말 이진우 딸이 맞군. 고집이 황소 같아. 그는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뒷문에 차가 있네. 병원까지 데려다 줄 거야. 2시간 뒤. 결과가 어떻든 반드시 떠나야 하네. 비는 그쳤습니다. 저는 주 변호사님의 낡은 현대차를 몰았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죠.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도망자였습니다. 서울 중심 병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간호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채 빈 휠체어를 밀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버지의 병실은 맨 위층 VIP 병동이었습니다. 출입카드가 필요했죠. 저는 간호사실 벽에 걸려있던 예비카드를 슬쩍 챙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30초 동안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건강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아이처럼 웃으시던 모습, 건강검진 결과
의사는 아버지의 간이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다고 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자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경비원 복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태우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돌려 휠체어 담요를 정리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VIP 병동을 살폈습니다. 불이 켜진 병실은 하나뿐이었고 문 앞에는 이진우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우가 저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죠. 여자 화장실은 복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운 좋게도 외벽에는 수리용 발판이 아버지 병실 창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5분 후 저는 거미처럼 18층 외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시멘트 틈새를 꽉 잡고 아래를 내려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죠. 바람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병실 커튼은 틈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해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밀랍처럼 노란 얼굴, 온몸에는 각종 튜브가 꽂혀 있었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지훈. 그는 창문을 등지고 서서 수액 펌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갈색 작은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뽑아 아버지의 수액에 주입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독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박지훈은 일을 마친 뒤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찍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 번 더 났어. 의사 말로는 사흘 이상은 못 버틸 거래. 유언장 문제는 다 처리해뒀으니까 걱정 마. 서연이는 경찰이 찾고 있지만 멀리 못 갔을 거야. 저는 온몸을 떨며 거의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 짐승 같은 인간, 아버지를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실종되거나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이씨 가문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나간 후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자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저는 아버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맹세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안에서 약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대 옆 진료 기록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기록에는 원인 불명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단되어 있었지만 처방된 약 중 일부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박지훈의 살인 방식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잘 닫힌 구두가 침대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시야에서는 흰가운 자락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의사의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이 즐겨 신던 이탈리아제 수제화였습니다. 회장님, 절 원망 마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탓하세요. 제 어머니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을 위해서. 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지가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했고 감시 장치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은 한 걸음 물러나 호출배를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는 아버지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심박수가 치솟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들어왔을 때 저는 그 틈을 타 침대 밑에서 커튼 뒤로 몸을 숨겼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박지훈의 말은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복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병원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찍어온 진료 기록을 넘겨봤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 이름은 마원태. 박지훈이 아버지께 소개해준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패였던 겁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향했죠. 아버지의 옛집. 아버지가 재혼한 후로는 거의 가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옛집은 서울 동쪽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알아보고 바로 문을 열어주었죠.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해외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참 공교로운 타이밍이었죠. 저는 지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지문을 삭제하지 않으셨더군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얇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가 그림 뒤에 숨겨진 벽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아버지 생신, 제 생일, 회사 창립 기념일 모두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995를 입력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사진 몇 장과 낡은 신문 스크랩 그리고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두 여자가 화학 공장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영숙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묶은 그 여자는 저와 70%는 닮아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모두 사무화학 폭발 사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화학물질 누출로 폭발, 여직원 일명 사망, 회사 측, 조작 실수 주장, 유가족, 안전관리 부실 의혹 제기. 맨 아래 기사는 폭발 일주일 뒤의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이진우 퇴원, 인터뷰 거절. 노트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민혜의 죽음에 대한 조사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폭발이 김영숙의 소행이며 이민혜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아버지를 짝사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몇 페이지는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글씨는 흘려쓴 채였죠. 김영숙이 돌아왔다. 가명은 김유리. 그녀의 아들 박지훈이 서연이에게 접근했다. 우연이 아닐 것이다. 서연이를 지켜야 한다. 그들은 서연이를 이용해 회사를 손에 넣으려 한다. 주 변호사 말이 맞았다. 그 폭발 사고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저는 손이 떨려 노트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아들을 시켜 제게 접근했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민혜를 잃었듯이 저를 잃게 만들어서. 하지만 저와 닮은 이민혜는 누구일까요? 왜 아버지는 그녀의 죽음을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을까요? 책상 위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켜져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부 감시 카메라와 연결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집 주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셨던 겁니다. 저는 실시간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훈의 차가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불을 끄고 모든 것을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최신 진료 기록만 챙겼죠. 뒷문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개조해 안에서는 경보 없이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을 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어떻게 열쇠를, 새어머니도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원 덤불 속에 10분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2층 서재에 불이 켜지고 커튼 너머로 박지훈이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도 금고를 노리고 온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그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할 겁니다. 단지를 빠져나와 24시간 카페에 앉았습니다. 새벽 1시 17분. 사흘 전 이 시간. 저는 신혼 침대에서 기절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카페 TV에서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임화학 회장 병세 악화, 사위 박지훈 밤낮으로 간호, 실종된 신부 이서연 씨 소식 없어, 경찰, 정신 이상 가능성 배제안에. 화면은 병원 앞 박지훈의 인터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예민한 아이였어요. 결혼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발 그녀를 찾는데 도와주세요. 역겨워서 토할 뻔했습니다. 저 연기력.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소민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박지훈의 팔짱을 낀 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최근에 감정 기복이 심하긴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저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파렴치한 것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그리고 그 부록 지금 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빠져나오기 전 박지훈의 외투에 몰래 넣어둔 도청기였습니다. 휴대폰에 연결하고 이어폰을 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 찾았니? 아니요, 금고가 비어 있었어요. 서연이 그년이 다녀간 게 틀림없어요.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년을 빨리 찾아야 해. 김영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찰 쪽은 잘 구슬렸어? 걱정 마세요. 왕 부국장은 우리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정신 문제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어요. 박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서명권은 제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죠. 늙은이는 사흘 이상 못 버틸 겁니다. 마 의사가 오늘 밤 한 번 더 손을 쓸 거예요. 좋아. 김영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아, 25년이야. 드디어 이민혜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됐구나. 엄마,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사람 시켜서 그 분열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네가 뭘 알아? 김영숙이 갑자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진우가 자기 딸이 미쳐가고 평생 일군 회사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절망 속에 죽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복수야. 옛날에 그 이민혜라는 년 때문에 날 버렸으니 이제 눈도 못 감고 죽게 만들어야지. 이어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혜. 아버지가 김영숙을 버리고 이민혜를 택했다고요? 저와 닮았던 그 여자.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참, 김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오지랖 넓은 가사도우미는 찾았어? 아직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전에 사무화학에서 일했고 이민혜랑 절친이었다는 건 알아냈어요. 뭐? 김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여옥, 그년이 아직 살아있었다고? 당장 찾아서 입을 막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 여사님. 본명은 최여옥.
그녀는 제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민혜가 제 어머니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지훈 모자는 사흘 안에 아버지를 죽이고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것. 차가워진 커피 잔 속 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사냥꾼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왕 부장님의 정비소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건물은 아침 햇살에 어두운 붉은빛을 띠고 있었죠. 저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3번이나 주위를 확인한 뒤에야 왕카센터라고 쓰인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는 저기 두고 열쇠 놓고 가요. 오후에 찾으러 와요. 부장님, 저예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왕 부장님이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그는 제 팔을 잡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온 시내 경찰이 아가씨를 찾고 있는데. 안쪽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야전 침대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벽에는 각종 자동차 부품 해부도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걸린 확대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왕 부장님과 아버지가 막 완공된 일임화학 공장 앞에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장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왕 부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어요. 왕 부장님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 제게 1캔을 건넸습니다.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2캔을 모두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셔? 그가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지훈이 독을 쓰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최근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왕 부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자식 문제 있을 줄 알았어. 반년 전에 회장님이 갑자기 그놈을 부사장으로 앉혔을 때부터 이상했다고. 이력서는 번지르르한데 화학 쪽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었어. 아버지는 왜 그를 승진시키신 거죠?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키워야 한다고 했지. 웃기는 소리, 나중에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셨어. 그놈이 아가씨 안전을 걸고 협박했다고. 가슴을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박지훈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회사 재무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너무 많았지. 왕 부장님은 침대 밑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죠. 그놈이 오자마자 재무팀을 자기 사람들로 싹 바꿨어. 특히 마 팀장이라는 놈하고는 맨날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지. 마 팀장?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독을 주입하던 마 의사도 성이 마씨였는데 우연일까요? 지난달에는 갑자기 유령 회사 몇 군데에 거액을 송금했어. 전략적 투자라면서. 회장님이 그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바로 다음 날 쓰러지셨지. 저는 왕 부장님이 모아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송금 서류의 서명은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지만 날짜는 모두 아버지가 출장이거나 휴가 중인 날이었습니다. 이걸로 박지훈이 아버지 서명을 위조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왕 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봐. 3월 이사회 회의록이야. 모든 대외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 근데 이 송금들은 전부 3월 이후에 이뤄졌어.
저는 재빨리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부장님, 사무화학 기억하세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유언장에 1995년 폭발 사고가 아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에는 아버지와 김영숙 말고 이민혜라는 여직원도 있었고요. 그만 왕 부장님이 갑자기 소리쳤다가 다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 어떤 일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 저와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데 모른 척 하라고요? 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민혜가 누구예요? 왜 김영숙이 그토록 그녀를 미워한 거죠? 왕 부장님의 시선이 벽의 사진으로 향했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올해 몇 살이지? 25살이요. 왜요? 25.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딱 맞네. 뭐가요? 왕 부장님은 결심한 듯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알겠어?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화학 공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작업복을 입은 채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온몸에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 그 입꼬리, 젊은 시절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민혜, 자네 어머니야. 왕 부장님의 목소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건 아가씨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왕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민혜는 사무화학 폭발 사고로 죽은 게 맞아. 하지만 회장님은 김영숙 지시라고 의심했지. 그때 그 세 사람 관계가 좀 복잡했거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는 제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진 속 저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가 제 친어머니였다니. 김영숙이 아버지를 좋아해서 이민혜를 죽였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김영숙이 임신을 했었어. 회장님 아이라면서. 하지만 회장님은 이민혜를 선택했지. 왜냐하면 이민혜도 임신 중이었거든. 바로 아가씨를.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지훈은 김영숙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의 친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박지훈은 이 사실을 알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김영숙이 뭔가 말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복수하려 들 리가 없어. 아가씨, 이 도시를 떠나 멀리, 아주 멀리. 저는 사진을 품에 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부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마 팀장과 병원의 마 의사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봐 주세요. 정비소를 나섰을 때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이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길가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는 제 옷깃을 스치며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달렸습니다. 뒤에서 문 여닫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10분쯤 달린 후에야 추격자를 따돌리고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 다음번엔 실수 안 해.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번호만 저장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을 나섰을 때 하늘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서울 북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이었습니다. 5층에 올라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502호 문에는 색이 바랜 복주머니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답이 없었죠. 막 돌아서려는데 문이 살짝 열리고 주름진 눈이 저를 살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문이 활짝 열리고 최 여사님이 저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죠. 모두 사무화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최 여사님과 이민혜, 제 어머니를 아셨군요.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뜨거운 찻주전자를 들고 있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를 따라주고 침대 협탁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들이 가득했죠. 자네 어머니랑 나는 고향 친구였어. 같이 서울로 올라왔지. 천사처럼 착한 아이였어. 자네 부친하고 김영숙도 그 애를 좋아했지. 김영숙은 왜 엄마를 죽인 거죠? 질투 때문이야. 최 여사님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라 이 주임이었지. 이 주임이 이민혜를 사랑했지만 김영숙이 그를 짝사랑했어. 이민혜가 임신하자 김영숙은 미쳐버린 거야. 폭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은 원래 이민혜가 쉬는 날이었어. 김영숙이 근무를 바꾸고 반응로에 손을 썼지. 내가 그 여자가 안전밸브를 푸는 걸 봤어. 하지만 막을 새도 없이 폭발 후에 그 여자는 사라졌고 다들 죽은 줄 알았지. 그럼 아버지는요? 거의 반쯤 미쳐 계셨지. 하지만 자네를 위해 버티셨어. 자네를 시골 친척 집에 보내고 먼 친척 조카라고 하셨지. 김영숙에 대한 소문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다시 데려오셨고 자네를 지키려고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 자네 새어머니도 모르는 일이야.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저를 과보호하셨는지, 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반복될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석 달 전 회장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김영숙을 봤다고, 아들까지 데리고 나타났다고, 복수하러 온 걸 직감하고 나한테 자네를 몰래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지. 창밖으로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밑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사무화학 1994년 창립기념. 아주머니, 박지우는 지금 서류를 위조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아버지께 독을 쓰고 있어요. 막아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최 여사님은 신문 한 부를 꺼냈습니다. 일임화학, 경영권 승계 돌입. 사위 박지훈. 위기 속에서 경영 능력 입증. 사진 속 박지훈은 일임화학 건물 앞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벌써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최악은 최 여사님은 신문 안쪽 면을 펼쳤습니다. 저는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사회면 구석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실종 신부, 가족력, 정신질환, 가능성, 제기. 남편, 후견인 신청. 저 짐승 같은 놈. 저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진정해. 최 여사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어.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박지훈이 이걸로 공격해 올 줄 아셨던 거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지. 이 서류는 자네가 회장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회사 정관상 혈연이 아닌 가족은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어.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친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유 원장의 대부분의 재산을 제게 남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최 여사님은 휴대폰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안에는 번호가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고용한 기자야. 박지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그 친구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장성훈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었죠. 아주머니, 이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너무 위험해. 박지훈이 언론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러라고 하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가 절 미쳤다고 했으니 제가 진짜 미친 짓을 보여줄게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소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세상에, 너 어디야? 우리 다 걱정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꿀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소민아, 네 도움이 필요해. 저는 일부러 우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정말 미쳤나 봐. 박지훈이 아버지께 독을 타는 걸 봤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의심하게 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소민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아니, 위험해. 내일 정오에 시민광장 조각상 앞에서 만나자. 아무에게도, 특히 박지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전화를 끊자 최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애한테 연락한 거야? 널 배신했는데. 그렇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장성훈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소민이는 분명 박지훈에게 알릴 거예요. 그럼 박지훈은 저를 잡으러 시민광장으로 오겠죠. 그런데도 가려고.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성훈에게 빠르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대신 갈 겁니다. 이메일 전송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박지훈이 언론 플레이를 원한다면 제가 진짜 미디어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방송국 분장실 조명이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화장사는 제게 3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파운데이션으로, 다크서클은 컨실러로 가렸습니다. 입술은 옅은 분홍색이었습니다. 5일 동안 도망다닌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신부처럼 보였죠. 이서연 씨, 5분 뒤에 시작합니다. 조연출이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 USB와 사진을 만졌습니다. 어젯밤 장성훈은 황금 시간대 생방송 토크쇼라고 했습니다. 박지훈도 분명 볼 겁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음모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직접 보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장성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보다 말랐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죠. 준비됐어. 제가 일어서자 장성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지훈의 사람들이 방송국 근처에 깔렸어. 방송 끝나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빠져나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켜지고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가장 큰 화제의 중심에 선 이리마하게 이서연 씨를 모셨습니다. 그녀가 신혼밤 실종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진행자 양미리 씨 옆자리에 앉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양미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서연 씨,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중에는 박지훈의 살기 어린 눈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신혼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겁니까?
저는 렌즈 너머 박지훈의 얼굴을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술에 약을 타서 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양미리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죠. 그건 아주 심각한 주장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USB를 스태프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결혼식 당일 호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박지훈과 강태우가 제 술잔에 약을 타는 장면이 담겨 있죠. 그리고 제 혈액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다는 병원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후 침실로 옮겨지고 박지훈과 김영숙이 복도에서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김영숙은 드디어 이민혜에게 복수할 수 있겠다고 말했죠. 이민혜는 누구입니까? 양미리 씨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밝히려는 진실입니다. 저는 세 사람이 찍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1995년 사무화학 사진입니다. 왼쪽은 제 아버지, 가운데는 김영숙, 그리고 오른쪽은 이민혜, 제 친어머니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김영숙은 제 아버지를 짝사랑했지만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하자 김영숙은 질투심에 화학공장 폭발 사고를 일으켜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아들 박지훈을 데리고 복수하러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박지훈 씨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아버님께 복수하고 일임화학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난 반년 동안 박지훈은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회사 자산 약 2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필적 감정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양미리 씨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독살당하고 계셨다고 말했을 때는 한 여성 방청객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박지훈 씨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지훈, 보고 있는 거 알아. 이제 게임은 끝났어. 난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을 거고, 넌 내 어머니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빨간불이 꺼지고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장성훈이 저를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정문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대.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는데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돌아보니 강태우가 장정 3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인연, 잘도 도망다니네. 강태우가 쇠 파이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소화기를 집어 던졌지만 그는 피했습니다. 장성우는 장정 1명을 쓰러뜨렸지만 곧 다른 2명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그러셨어. 산채로 못 잡으면 죽여도 된다고. 제가 벽에 몰렸을 때 입구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우는 욕을 하며 달아났고 주 변호사님과 경찰 2명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방송은 성공적이었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했네. 아버지는요? 병원은 주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네. 이 회장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연락이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병동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위독해 몇 마디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르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감시장치의 심전도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아빠, 제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소리 없이
입만 움직였습니다. 아빠, 저예요. 방송 성공했어요. 박지훈은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갑자기 제 손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조심해. 김영숙. 네. 그 여자가 엄마를 해친 거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선명해졌습니다. 회광반조였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기침이 아버지의 말을 막았고 감시 장치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우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숙을 조심하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 변호사님이 제 손에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자네 부친이 마지막으로 서명하신 서류야. 자네를 일임화학 임시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지. 내일 아침 9시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네.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박지호는 도망 중이었습니다.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사 인장과 주식 증서, 그리고 서연이에게라고 쓰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칸에는 이민혜, 아버지 칸에는 이진우. 사진 속 아버지는 갓난아기를 안고 사랑하는 아내 이민혜의 묘라고 쓰인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저를 데리고 갔던 먼 친척 이모의 묘가 바로 제 친어머니의 묘였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에는 열쇠와 주소, 아버지 옛집 다락방이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기 전에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버지의 옛집으로 갔습니다. 다락방 계단은 서재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 구석에는 금고가 있었죠. 아버지 생일로 3번 시도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일기장과 낡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장에는 서연이가 준비되었을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네 어머니 이민혜의 죽음에 대해 내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영숙은 단순히 사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화학의 핵심 기술을 훔쳐 경쟁사에 팔았고 이민혜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하자 폭발을 일으켰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영숙에게 김영미라는 동생이 있었다는 거다. 당시 화학공장 재무팀에서 일했지. 폭발 후에 자금 일부를 가지고 사라졌어. 만약 김유리라는 이름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유리.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독을 주던 마. 의사의 본명은 마원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임종 직전 김 씨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김영숙, 그리고 이민혜. 사진 뒤에는 영원한 사무, 해숙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는 이민혜, 숙은 김영숙. 그렇다면 지는 누구일까요? 혹시 김영미.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일임화학의 새 회장으로 이사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싸움을 계속할 단서를 남겨주셨습니다. 서재를 나서다
저는 책장에서 아버지의 화학 전문 서적 몇 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런 책을 훔쳐갈까요?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면 저는 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어머니의 행방과 병원의 마 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에는 작년에 찍은 우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가 1년 뒤 이런 비극이 닥칠 줄 알았을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성훈이 보낸 뉴스링크였습니다. 이리모학 회장 딸, 남편의 살인 음모 폭로, 경찰, 박지훈 공개 수배, 여론은 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숙과 박지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누구의 딸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하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리마학 빌딩 로비에 서서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한 회사 로고를 올려다 봤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회장님, 이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 직원의 말에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은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린 가면을 쓴 인형 같았습니다. 만약 DNA 검사가 사실이라면 저는 이 신분조차 가짜인 셈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왕 부장님과 가식적으로 웃으며 박수치는 재무팀마 팀장, 그리고 복잡한 표정의 아버지, 옛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처음 보는 여성 이사였습니다. 50대 정도로 회색 정장을 입고 사파이어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진우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회장님께서 요양하시는 동안 이서연 씨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변호사님이 선언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 요양하시는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지훈은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검거되기 전까지 제가 회사 모든 업무를 총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 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서연 씨, 그건 너무 심한 주장입니다. 박 부사장님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마 팀장님, 제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 분기 팀장님이 처리한 해외 송금 3건의 수취인이 모두 유령 회사였습니다. 총 1200억 원.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이 낯선 여성 이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만년필을 돌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지막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지난 반년간의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여성 이사가 마지막으로 일어나 제 옆을 지나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김유리, 신진투자대표. 이 회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유리. 아버지의 녹음에서 언급된 김영숙의 동생. 저는 애써 태연하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화학약품에 대인 듯한 길고 가는 흉터가 보였습니다. 신진투자는 박지훈이 끌어들인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등골이 서늘해졌죠. 사업은 사업일 뿐입니다. 저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주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언제 이사가 된 거죠? 3달 전 박지훈이 추천했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왕 부장님의 정비소로 갔습니다. 아가씨, 이사회는 어땠어요?
엉망이에요. 김유리라는 새 이사가 있는데 신진투자 대표래요. 왕 부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유리. 어떻게 생겼어요? 50대쯤 사파이어 귀걸이를 하고 오른손에 화상 흉터가 있어요. 그 여자야. 왕 부장님이 타이어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김영숙의 동생. 옛날 사무화학 재무팀장이었지. 폭발 후에 돈 가지고 도망친 년이야. 확실해요? 저 흉터 내가 똑똑히 봤어. 옛날에 실험실에서 황산을 훔치다 손에 쏟았거든. 아가씨, 저 여자는 독사보다 더해. 조심해야 돼. 그녀가 지금 신진투자 대표고 박지훈이 빼돌린 돈 대부분이 그 회사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신진투자를 조사했었어. 배후에 일임화학 특허를 노리는 해외 제약회사가 있다고 했지. 특허? 아버지 서재에서 사라진 화학책들. 끔찍한 추측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으로 가 1995년 사무화학 폭발 사고 기사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조작 실수로 결론 내렸지만 작은 타블로이드 신문 하나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폭발 의문점 많아. 유가족 조작 주장. 사진에는 이민혜의 동생이라는 젊은 여자가 공장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도 더 젊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오늘 본 김유리였습니다. 기사는 이민혜가 그날 쉬는 날이었지만 김영숙이 근무를 바꿨고 폭발 전 김영숙이 통제실에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화학의 창립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진우, 김영숙, 이민혜가 각각 30%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는 김영미. 아버지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이름이 주주 명단에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김영미는 재무를 담당했어. 언니 김영숙이 기술을 훔칠 때 그 애가 실험실 열쇠를 줬지. 폭발 후에는 이민혜의 작업 기록을 위조했고 녹음 마지막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넌 내 친딸이 아니지만 이민혜가 마지막에 널 내게 부탁했어. 25년 동안 넌 내 유일한 자랑이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저는 이진우의 딸이 아니라 폭발 사고로 죽은 여직원 이민혜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빨리 와요. 최 여사님 앞에는 낡은 노트 몇 권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혜의 일기장이야. 옛 동료한테 부탁해서 공장 기록 보관실에서 빼돌렸어.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 3월 12일. 오늘 진우 씨가 반응로 조작법을 가르쳐줬다. 그는 내게 재능이 있다고 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에 대한 짝사랑과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발 일주일 전 일기. 5월 15일. 영숙 언니가 기술을 훔치는 걸 봤다. 진우 씨에게 말했더니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늘 언니의 눈빛이 무서웠다. 마지막 일기는 폭발 당일이었습니다. 5월 20일. 영숙 언니가 갑자기 야간 근무를 하라고 했다. 진우 씨는 출장 중이다. 뭔가 불안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사진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이건 당시 통제실 근무 기록이야. 폭발 2시간 전. 김영숙이 무단으로 반응로 수치를 조작했어. 기록지에는 이민혜가 근무 교대를 한 후 다른 사람이 수치를 변경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은 흘렸었지만 김영숙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거면 김영숙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해. 물증이 필요해. 하지만 이민혜의 고향에 가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최 여사님은 제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낯선 지명을 보며
처음으로 친어머니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는 이 일기장의 존재를 아셨나요? 알았지만 찾지 못하셨어. 폭발 후에 김영미가 기록 보관실을 봉쇄하고 20년 넘게 숨겨뒀거든. 김영미, 오늘 이사회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최 여사님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돌아왔다고? 신진투자의 대표로요. 박지훈이 끌어들인 이사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제 생각엔 신진투자는 이리마하게 특허를 노리는 것 같아요. 김영숙 자매는 아버지께 복수하면서 돈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운 거죠. 최 여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가씨, DNA 검사부터 해야 해. 만약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회장 자리가 위험해져.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에 전자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최 여사님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혈연이 어떻든 자넨 영원히 이진우의 딸이고 이민혜의 딸이야. 우리들의 아이고. 저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이민혜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 여사님은 어머니의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허물어져가는 흙집이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침실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호적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이민의 한 사람의 이름만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여아 입양 이름 서연. 아주머니, 날짜가 이상해요. 저는 1995년생인데 폭발은 5월 20일에 일어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임신 9개월이었고요. 최 여사님이 호적등본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오기야. 1996년인데 5를 나중에 6으로 고친 흔적이 있어. 그렇다면 저는 폭발 후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80대 노이사는 이민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혜 아가씨, 안 됐지. 난산으로 죽었어. 아이는 이 사장님이 데려갔고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노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민혜가 임신했을 때 웬 안경 쓴 도시 남자가 돈을 가지고 찾아왔었어. 성이 진 씨라고 민혜 아가씨 선생님이라고 하더군. 진 씨? 아버지 친구 중 진 씨 성을 가진 사람은 화학과 진 교수님. 도시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진우의 친딸이 아니었고 친어머니는 살해당했으며 친아버지는 진 교수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형숙 자매는 복수와 이익을 위해 제 양아버지를 죽였죠. 아주머니, 김형숙은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할까요?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닌데도요. 자네가 그 여자 아들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자는 박지훈이 이 회장님 아들인 줄 알았거든. 옛날에 회장님을 유혹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는 거지. 이것이 그들의 증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저희는 진 교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이민혜라는 분을 아시나요? 교수님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제 친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그 애가 임신한 줄 몰랐네. 폭발 후에 찾아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난산으로 죽고 아이는 이진우가 데려갔다고 하더군. 그럼 교수님과 어머니는 나는 그 애의 야간 학교 화학 선생님이었네. 나는 가정이 있었고 우린 그러면 안 됐어. 이 온화한 노신사가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교수님,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영숙 자매가 제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당시 폭발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가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진우가 임종 직전에 이걸 보내왔네. 서연이가 찾아오면 전해주라고. 안에는 열쇠와 개인은행 금고 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네. 다만 이민혜와의 약속이라고만 했어. 진 교수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무슨 도움이 필요하든 내가 힘껏 돕겠네. 자네 어머니에게 진 빚이야. 25년 만에 제 출생의 비밀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행 금고 안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김영숙이 반응로 앞에서 밸브를 조작하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안전밸브 제거 1995.520 이민의 근무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민혜가 폭발 당일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진우 씨, 만약 이 편지를 본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죠. 김영숙이 기술을 훔쳐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말했더니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증거는 예전 그곳에 숨겨뒀어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이? 저는 이진우의 친딸이었던 걸까요? 봉투맨 아래에는 1996년 날짜의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친자 관계 확률 99.9%. 아버지의 필체로 옆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위조함. 진짜 보고서는 이것뿐임. 아버지는 제가 가짜 보고서를 보게 될 것을 예상하고 금고에 진실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저는 그와 이민혜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제가 입양되었다고 믿게 만드셨던 겁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아가씨, 뉴스에 나왔어. 김유리가 이사회에서 DNA 보고서를 공개해서 아가씨 회장직이 정지됐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건 가짜예요. 전 방금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보고서를 찾았어요. 제가 친딸이라는 증거를요. 세상에 그 집안은 정말 악마 같구나. 지금 어디야? 은행 앞이에요. 지금 박지훈네 집으로 갈 거예요. 뭐라고? 너무 위험해. 그들이 집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김유리 귀걸이의 사파이어가 어디서 난 건지 알아봐 주세요. 낯이 익어요. 박지훈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 옆 공구실을 통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구석에 잠긴 파일 캐비닛 안에는 제 어릴 적 도찰 사진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사 스크랩까지 가득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의 벨벳 상자 안에는 김유리가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사파이어 귀걸이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 상자 안에서는 김영숙의 20년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박지훈이 이진우의 아들이라고 속인 내용, 저를 향한 증오, 그리고 복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바로 오늘 2023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28주년 기념일. 이진우는 드디어 죽었다. 다음은 그 딸이다. 나는 그 부녀가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민혜처럼. 5월 20일. 어머니의 기일. 김영숙은 오늘 아버지에게 손을 썼던 겁니다. 그때 위층에서 김영숙의 고함과 함께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풀려났던 겁니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줬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조심은 무슨, 난 28년을 기다렸어. 계획이 바뀌었어. 이서연이 진짜 DNA 보고서를 찾았대. 이모가 그러는데 이사회에서 그년을 복직시켰다더라. 그년이, 김영숙이 소리쳤습니다. DNA 따위 상관없어. 오늘 밤
최종 계획을 실행한다. 엄마, 진정해요. 한소민 그년이 배신했어. 우리 약점을 많이 쥐고 있다고. 방금 그년이 오늘 밤 이서연을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소민이가요? 그녀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년도 같이 처리하면 되지. 그 부모처럼 소민이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지금은 사람 죽일 때가 아니에요. 경찰이 우릴 주시하고 있다고요. 닥쳐. 김영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밤 12시 피닉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하지. 오늘 밤 이서연은 자기 회사가 지혜비의 피땀이 옛날 사무화학처럼 폭발 속에서 잿더미가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들은 이림화학 빌딩을 폭파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닉스 작전. 오늘 밤 12시. 저는 자정 전에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 소민이야. 박지훈 모자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어. 오늘 밤 10시 예전 그곳에서 만나자. 꼭 와야 해. 예전 그곳, 대학 시절 우리가 자주 가던 버블티 가게였습니다. 이것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회일까요?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에 최 여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 피닉스 작전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그들이 오늘 밤 이림화학 빌딩을 폭파하려 해요. 세상에, 바로 주 변호사님과 경찰에 알릴게. 참, 아가씨가 물어본 사파이어 귀걸이, 이민혜도 한 쌍 가지고 있었대. 어머니 유품인데 폭발 후에 사라졌다고 하더라. 그 귀걸이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소민이가 아직 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 50분 소민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헬쑥해져 있었죠. 서연아,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증거는? 제가 차갑게 묻자 그녀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박지훈이랑 마의사의 통화 녹음이 있어. 이 삼촌께 어떻게 약을 쓸지 의논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교통사고의 진실도. 내 부모님? 사고가 아니었어. 2년 전 내가 박지훈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재무이사였던 아빠께 말씀드렸어. 일주일 뒤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 소민이는 박지훈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난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오늘 밤 박지훈이 큰일을 벌일 거야. 막아야 해. 이림화학 빌딩 폭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피닉스 작전, 자정 12시. 빌딩 환풍구에 화학 약품을 설치했어. 열이 가해지면 폭발할 거야. 그때 소민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도망가자. 제가 그녀를 이끌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검은 세단이 우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민이를 밀쳤지만 제 자신은 피하지 못하고 차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서연아, 도망가. 소민이는 골목 안으로 뛰어갔고 차는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멀리서 급정거 소리와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소민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민아, 정신 차려. USB, 비밀번호. 내 생일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민이가 준 USB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넘어졌을 때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모든 단서가 끊겼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연 씨, 형사팀 장반장입니다.
이리모학 환풍구에서 의심스러운 화학약품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 따르면 박지훈과 김영숙이 화학공단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학공단?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 변호사님, 그들의 목표는 본사 빌딩이 아니라 공장이었어요. 그곳에는 가연성 물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 변호사님은 경찰에 연락했지만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 부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장님, 당장 공장 전원을 다 차단하고 모두 대피시키세요. 박지훈이 공장을 폭파하려 해요. 뭐라고? 하지만 오늘 B 공장에서 신제품 시범 생산이 있는데 갑자기 전원을 내리면 그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신제품이 열을 받으면 폭발하도록 만든 거라고요. 이림화학 본사 상황실. B 공장 전원은 차단되었고 직원들은 대피 중이었습니다. 그때 B 공장 CCTV 화면에 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응로 쪽으로 달려가다가 카메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소민이가 준 USB였습니다. 그가 수동으로 폭파시키려 해요. 제가 소리치는 순간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꺼졌습니다. 비공장 폭발. 반복한다. 비공장 폭발.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영숙은요? 공단 CCTV를 돌려보니 김영숙은 고속도로 쪽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저 귀걸이가 아니에요. 초소형 카메라예요. 그녀는 모든 것을 녹화해 사고 영상으로 이림화학의 명성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새벽 2시 폭발 현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지훈은 폭발로 사망했고 비공장은 전소되었습니다. 김영숙은 도주했고 김유리는 이 틈을 타 주가를 폭락시켜 회사를 헐값에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주 변호사님,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힐 겁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김영숙의 일기와 아버지의 금고에서 찾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림화학 로비.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영숙의 일기, 아버지의 금고에서 나온 증거, 진짜 DNA 보고서, 그리고 제 친어머니 이민혜의 죽음까지. 회견장 뒤편에는 김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발표를 마치고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 부모님을 죽였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니까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유리조차도요. 저는 감정이 북받친 척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휴게실에서 저는 장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 갔어? 갔어. 아주 급하게. 내 말대로 이서연은 너무 순진해서 김영숙이 가만두지 않을 것디라고 동료랑 일부러 떠들었더니 바로 움직이더라. 계속 따라가죠. 저는 김유리가 제 유약한 모습을 보고 김영숙에게 지금이 저를 처리할 절호의 기회라고 연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며칠 뒤 열린 아버지 추모 만찬회에 김영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찬회 당일 저는 일부러 만취한 척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김유리는 더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좀 쉬었다가 기사가 데리러 올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에서 저를 해치려 해요. 김유리가 김영숙을 데려올 겁니다. 경찰은 준비됐네. 하지만 자백을 받아내야 해. 저는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끄고 책상에 엎드려 잠든 척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김영숙이 들어왔습니다. 꼴 좀 봐.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죽기 직전인 줄도 모르고. 김영숙은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내년 어미도 죽기 전에 이랬어.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빌었지. 그녀는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애비랑 똑같이 죽는 거야. 넌 과도한 슬픔에 자살한 게 되겠지. 완벽하지 않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걸 듣게 되겠지. 사무실 불이 켜지고 숨겨둔 스피커에서 방금 김영숙이 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커튼 뒤에서 장 반장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숙,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김영숙은 발악하며 주사기를 제게 휘둘렀습니다. 제가 피하는 순간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년이 이긴 것 같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체포되어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닥쳐, 언니. 김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졌어. 저는 아버지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김영숙과 김유리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소민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증인으로 나섰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장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진우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민혜, 이곳에 잠들다 딸 이서연 세움이라고 적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진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그와 아는 척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전했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사파이어 귀걸이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민의 화학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법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묘에서 장성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도 법학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나랑 커피 한 잔 해줄래? 저는 어머니의 묘비를 보고 이 어두운 시간을 함께 헤쳐온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성훈의 문자였습니다. 네, 어머니의 사촌 동생을 찾았어. 남쪽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대.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천천히 알아갈게. 어떤 이야기는 평생을 들여 알아갈 가치가 있으니까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앞으로의 모든 날들처럼.